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지난 이제 하석영의 단도직입 시간에 몇몇 주제들을 던지고서 이제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주제가 통일의 문제지요. 분단 때문에 참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사회적으로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왜곡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을 그냥 그런 왜곡과 갈등 그 속에서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분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좌우파가 갈리고 진보 보수가 갈리고 심지어는 지역까지도 거기 기초에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말이 되건 안 되건 집단화하고 패거리를 만들고 싸움질하고 합칠 줄 모르고, 우리의 이런 모습의 뿌리에 분단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정치 세력들이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개념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도대체 민족이라는 게 뭐고 국가라는 게 뭐고 통일이라는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정말로 있는 거냐. 다 아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주제들입니다. 뭐 술자리만 가도 누구나 여기 대해서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아는 게 없지요. 자, 민족이라는 말 참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가? 지난 이제 하석영의 단도직입에서는 이 말 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한번 실제로 그 연역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시죠. 민족이라는 말을 그러면 유럽에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다양한 말로 씁니다. A race, a people, a nation, an ethnic group.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쓰는데요. 이 표현마다 약간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A race라고 하면은 종족, 혈연성을 강조한, 혈연의 밀도가 밀접한 그러한 종족 집단을 A race라고 얘기합니다. A people 그러면 요거는 네이션과 관련된 개념인데, 유럽의 하나의 국가라는 형태가 나타난 것이 중상주의 시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의 발생 과정을 공부하면서 얘기했던 중상주의 시대, 이행기,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이행기. 그러니까 16세기에서 18세기, 15세기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때 생겨난 국가라는 개념, 그 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의 집단, 이것을 on nation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용어에는 정치적 단위로서의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또는 on ethnic group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뭐라냐면 민족 집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족 집단. 이거는 어떤 형태냐?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같은 문화적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집단들, 요거를 하나의 그룹을 지어서 표현해야 할 때 쓰는 용어로 요걸 민족, on ethnic group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양한 개념이 있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사실상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에는 유럽 전역, 스칸디나비아 반도로부터 시작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러니까 그리스 반도까지 이르는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족 집단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들은 사실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되나요? 게르만 민족 집단이라고 하는, 게르만 레이스라고 하는, 게르만 인종이라고 하는 한 집단으로 다 뿌리를 모으게 된다.
거기서 다시 더 올라가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지금 인류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뭐 지금 저는 그 말 잘 믿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호모사피엔스의 집단, 종족 집단으로 이제 논의가 모이겠지요. 그것들이 유럽 전체에 걸쳐서 살면서 큰 게르만 집단을 이루었고 이것들이 소종족 집단으로 갈라지면서 바이킹부터 앵글로 섹슨, 켈트, 게르만, 프랑크, 고트 뭐 이렇게 다양한 집단으로 분화가 되죠. 물론 유럽의 남부 지역에는 이제 라틴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종족 집단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유럽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하나의 뿌리를 가진 종족 집단들이 여기저기에 뜨문뜨문 모여 사는 그러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봉건제를 농업이 발달해서 봉건제로 넘어오면서 봉건제라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의 영주, 로드죠, 로드. 한 사람의 영주 밑에 그 밑에 테크노크라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마름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노예계층,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고 불렸던 노예계층에 해당하는 농노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하나의 농업 공동체 집단이었는데 이들을 하나의 매너라고 하는 장원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가 거기서 대장 노릇을 했죠. 이렇게 영주들이 거느리고 만들었던 지배 집단, 공동체 지배 집단을 영방이라고 부릅니다. 영주가 주인인 나라. 이 영방들로 다 꽉 차 있었던 거죠. 한 예를 들면 독일, 지금의 독일과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합친 범위인데요. 그 범위 내에 이 초기 봉건제 시대에 몇 개 정도의 영방이 있었느냐? 3,000개 정도의 영방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라라고 할 수는 없었죠. 이 영방은 각각 공후, 백자, 남이라고 하는 귀족 집단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차 몇 개의 큰 덩어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밑에 라틴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일 때도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국가 집단이었죠. 그리고 로마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반도에도 라틴족에 의한 도시국가들이 발달해 있었던 거죠. 블럭블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나라라는 개념도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래 그걸 영방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의 나라로 합쳐지게 되고 몇 개의 영주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영주를 왕으로 뽑게 됩니다. 대개 이제 공작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귀족이 왕이 되지요. 왕권 국가가 생겨나면서부터 유럽에는 네이션이라는 국가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몇 년 안 됐죠. 빨라봤자 15세기 말부터 유럽 전반에 있어서 나타나는 시기가 좀 틀립니다만은 15세기 말부터 16세기, 17세기 이렇게 거쳐서 나타나는데 이런 국가들, 이런 왕권 국가들의 등장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유럽인들은 자기들이 하나의 민족이다.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고 거기에 구성원으로서 집합적으로 살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런 각성을 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무슨 진짜로 원래 그래서 각성한 거냐? 그게 아니고 생존 경쟁의 형태가 맨 처음에는 시족이 부족, 부족이 하나의 영방이 다시 뭉쳐서 하나의 나라로 생존 경쟁의 단위가 변화된 것이죠. 인간의 생존 경쟁이 처음에는 개인 대 개인으로 생존 경쟁을 하다가 이와 같이 집단 대 집단의 형태, 블록 대 블록의 형태로 변화해 간 겁니다. 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왕에 의해서 통치되니까 이것을 왕권 국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권 국가들이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그러면 전속적으로 한 나라에 있으면 한 나라에서만 머물고 사느냐? 그건 아니죠. 자유롭게 이동해서 저 나라에 가서 국민이 되고 저 나라에 가서 국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혈통적으로 비슷한 인간들끼리 많이 모였던 것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레이스가 혈통적으로 서로 다른 종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서 유럽의 어느 나라든지 이제는 다인종 사회죠. 다인종 사회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뒤늦게 생겨났습니다만은 미국이 전형적인 다인종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네이션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가라는 것이 레이스, 종족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가졌었는데 점점 종족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국가주의라는 게 생겨난다. 생존 경쟁의 단위로서 종족의 틀을 벗어나게 돼서 하나의 국가라는 국경선 내에 모여있는 생존 경쟁 집단으로 변화하죠. 이때에 등장하는 민족주의, 그 이전의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종족주의하고 구분되지 않는, 거의 구분되지 않는 그런 내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네오내셔널리즘, 신내셔널리즘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국가주의, 종족주의에서부터 종족주의와 유사한 민족주의로부터 국가주의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거의 다가 국가주의로 뭉쳐진 그러한 비혈연적인, 비종족적인 인종 집단들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뜨거운 생존 경쟁을 하는 거죠. 이제 지구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단일 민족에 의해, 단일 종족에 의한, 단일 혈연 집단에 의한 단일 국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전부가 종족과 혈연을 벗어난 국가주의적 민족 집단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구상에 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대한민국만은 단일 민족에 의해서 단일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민족의 아주 성업이다. 과연 이런 주장을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무슨 인종학자들이 이제 분석한 것도 있고, 생화학자들이 분석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집단도 여기에 전래된 인종 집단이 서로 다 다르고, 결국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은 허구다. 생긴 것부터가 많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그쪽에 지지가 옮겨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에도 한반도의 단일 민족에 의한 단일 국가의 성립이 필연적인 것이거나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거는 이제 달리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통일을 꿈꾸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를 만들어내는 우리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런 민족 집단들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생존 경쟁에 독특한 논리가 있는 것이지요. 유럽의 국가는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 하는데, 그럼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는 그럼 어떻게 형성됐느냐? 여러분들이 뭐 두말할 것 없이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에도 전부 여러 개의 나라들이 있었죠. 삼한시대도 있었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이제 통일이 되는,
첫 번째 등장한 나라가 고려죠. 뭐 고려가 완벽한 한반도를 통일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한반도 전체의 비율로 볼 때 가장 큰 이제 집단을 이루었던 나라인데 이때 고려를 통치하던 세력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뭐였겠습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를 하나의 나라로 묶었는데 이들이 문화관습이나 언어까지도 굉장히 많이 달랐죠. 서로 하나라는 의식, 한 나라로서 하나의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팔로우십과 리더십의 관계가 쉽게 성립이 되질 않았던 거죠. 고려 내내 지배 엘리트 계급들이 고민했던 것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의식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인위적으로 꼭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상님들한테 하여튼 몇몇 학자들이 나서서 그 작업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찾아낸 이 나라의 이 한반도에 존재했던 최초의 국가 모델 고조선을 찾아내게 되고 고조선을 세우었던 단군에게서 말하자면 민족의 시조라는 역할을 맡길 만한 역사적인 뿌리를 만들 만한 소재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단군 신화를 만들게 되고 우리는 단군이라고 하는 한 아비의 후손이다. 이것을 이제 이 삼국의 민족들을 국가주의적 민족들을 통합시키는 그러한 중심적 가치로 세우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조선에 넘어와서도 똑같이 유효했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를 끌고 나가야 하는 왕조로서는 그 민족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죠. 그를 위해서 한 뿌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는 국가주의가 거꾸로 종족주의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 한민족이야 라고 하는 이런 혈연적 연결성을 국가주의로부터 종족주의를 만들어내는 특이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갖고 국본을 잃어버리고 한반도의 공통된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이 과정, 36년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모여있는 민족 집단은 더욱더 강한 혈연성에 대한 긍정,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긍정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과 같은 한민족의식, 한결의 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결국 이제 우리는 그거를 부인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Nation equal race 이런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과 같은 국가 간의 생존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생존 경쟁으로서의 전략적인 가치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한반도 조그만 반쪽짜리 이거 가지고 국제화 경쟁하는 것보다는 온전한 한쪽짜리가 돼서 경쟁한다면 훨씬 더 힘이 강해지고 말하자면 빅파이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국물도 더 커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꼭 애국자고 애민족주의자고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통일론자고 꼴보수고 편협한 톡토차괴구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만 겁니다. 참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지요. 누가 더 친민족적이냐? 누가 더 친국가적이냐? 사실 이런 논쟁 아무 우리에게 도움도 안 되는 논쟁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뭉치고 필요한 만큼 뭉쳐서 필요한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한 그러한 전략들을 생각해야 될 때 정말 불필요한 이와 같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에서도 통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보편적 가치도 아닌 이것에 의해서 현실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대립과 갈등을 일삼는다. 이것보다 어리석고 말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좋다. 그럼 통일을 하자. 우리가 남북이 통일을 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 북쪽에서 핵을 포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뭐 누가 손을 잡아줘서 했던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통일이 됐다고 합시다. 그 통일을 통일답게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통일을 하려면 남쪽과 북쪽이 통일을 하려면 통일 헌법을 우선 만들어야 될 겁니다. 통일 헌법. 북쪽에는 김일성 헌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정은 헌법까지 변화된 헌법이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현재 존재합니다. 이 둘의 체질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죠. 북쪽의 헌법은 그냥 김씨지방 거죠. 국가가. 대한민국의 헌법하고 비슷할 수가 없어요. 그 둘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통일된 헌법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냐? 가능하겠습니까? 또 하나, 그렇게 통일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선 통일국회가 있어야 되는데 통일국회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당, 통합당, 그 밖에 몇몇 당, 요 몇 개의 정당을 가지고도 통합 못 하잖아요. 국회 구성 못 하지 않습니까? 원구성도 못 하고. 그런데 거기에 평안도당 들어오고 무슨 황해도당 들어오고 함경도당 들어오고 뭐 강원도당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 거기다 공산당 들어오고 무슨 사회당 들어오고 막 들어오면 그 국회 어떻게 구성하고 열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이합집산이 또 일어나고 뭐 치고받고 난리가 날 텐데 국회 구성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엘리트 지배계급들에게 권력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헌법을 만들려면 그것이 이제 구상이 돼야죠. 쉽게 얘기해서 북쪽에도 참모총장이 있고 남쪽에도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별 4개씩 가진 사람이. 군대 하나를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만둬야 돼요. 누가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북쪽의 엘리트들은 너희들은 국제감각 없으니까 다 빠져라. 그러면 그대로 수용이 될까요? 엘리트들에 의한 권력의 이 분배는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어지럽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는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다 끌어다가 함께 해서 이거 분배 제대로 해서 조용하게 질서에 있는 일사불란한 통일 헌법에 의한 국가를 만든다. 가능합니까? 가능하겠냐고요?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북쪽은 자본가라는 계층이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헌법상 존재할 수 없죠. 그들은 전부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하는 체제입니다. 형식상.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자본과 노동이 존재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자본이 북쪽에 들어가서 공장 세우고 회사 세우고 해야 될 건 당연할 텐데 그러면 북쪽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우리는 공장 근로자 역할만 맡으란 얘기냐? 그들이 그걸 수용할까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국제적 경쟁을 할 수 있는 경영이나 이런 자리를 그들에게 마구 줄 수 있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집단들인데 이런 두 개의 갈등을 과연 우리는 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북쪽에다 땅을 두고 넘어온 이러한 이제 피난민들의 후세들이 많이 삽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상 북쪽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과 상속이 다 인정됩니다. 통일이 된다면 그들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는 그 땅에 누군가가 살고 있고 사용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죠? 더구나 북쪽은 공유토지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땅을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해 줘야 합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일찌감치 대한민국이 북쪽 체제를 그냥 쫓아가서 대한민국 토지도 전부 국유화해서 우리는 전부 국유화된 토지로 해서 통일을 하자. 혹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자원의 배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남북 간에. 이거는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지요. 또 하나, 자원을 이제 북쪽에 자원이 많다 이렇게 착각하는 양반들이 많은데, 글쎄요, 그 자원 개발에 관한 권리는 장기 계약이 이미 중국에서 중요한 자원은 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참 오래됐는데, 실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원들 실제로 있다고 치고 대한민국의 자본들이 가서 마구 개발하려고 하면 아마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자연을 보호하라. 자원 너희들 마음대로 개발 못해. 남쪽 북쪽에서 힘을 합쳐서 난리 칠 건데요. 그거 조용하게 해결될까요? 또한 우리는 70년이 넘게 남쪽 북쪽이 갈라져 있었고 전혀 다른 체제 속에서 이질적 문화를 숙성시키면서 거기에 길들면서 살아왔습니다.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자를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자기들의 대통령을 개돼지 부르는 사람들, 그들이 서로 다르게 살아온 이 세상의 문화적 관습을, 길들어온 관습을 통일시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지금 북쪽에서 넘어온 분들이거나 또는 중국에서 온 교민들을 그들하고 말만 하다가 봐도 북쪽에서 오셨나요? 벌써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그 말 몇 마디 듣고도. 그런데 과연 정서와 문화의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손해를 본다고 하는 쪽에서 그쪽의 엘리트 그룹들이 또다시 집단화를 노릴 것이고, 이 한반도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주변 세력들이 그들에게 무기를 공급함으로 해서 또다시 내전 상태를 조장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될까요? 이 조건들이 전부 달성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게 되는 통일, 2020년에 통일이 됐다고 치지요. 그리고 2021년에 또 내전을 겪어야 합니까? 통일 이야기를 하려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은 다음에 통일 얘기를 하라. 이거를 위한 평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고 얘기해라. 흔히들 얘기를 한다. 말만 하면 통일 얘기하면 독일 얘기가 나온다. 왜 독일처럼 하면 된다. 그래서 돈 걱정부터 합니다. 통일은 독일처럼 돈이 있으면 된다. 독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독일은 분단이 되기 전에 유럽의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강제 분할된 것도 아니고, 대전을 겪고 나서 연합군들이 승리한 나라들이 임시적으로 분할 통치했었던 것뿐이에요. 분할 점령했었던 거죠. 독일의 힘을 분할 점령한 나라들이 독일의 힘을 이용해야 할 필요가 생길 만큼 독일은 강대한 국가가 됐던 겁니다. 또한 당시 서독에는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분열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통일을 위해서 전략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었죠. 서독 국민들에게 돈을 줘서 동독을 여행을 시키고 미리 서독에 길을 들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었고 가능했었죠. 그런 것들이. 더구나 동독은 김씨 왕조 같은 완강한 독재 세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소비에트 러시아가 타이밍 좋게 붕괴하게 됐고, 나머지 국가들이 독일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달성이 됐던 거죠.
우리와 유사한 통일의 조건 독일이 어떤 걸 가지고 있었습니까? 돈으로 했습니까? 다? 돈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조건 좋고 그렇게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독일, 그리고 그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도 통일이 되고 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제가 통일되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얼마 안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서 한 10년이 안 됐을 때네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한송전을 하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에 밤 몇 시 되면 전기 송전이 스톱됐었죠. 독일이 그 경우를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트와 오스트라고 하는 분열을 가지고에 대해서 동독 출신, 서독 출신,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융합이 되질 않습니다. 독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 합쳐지겠습니까? 아니, 가족 안에서 형제지간끼리도 통일을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근데 북쪽에 있는 보지도 못한 형제는 왜 그렇게 통일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근거지요? 통일을 꿈꾸기 전에 대한민국의 통합을 먼저 꿈꾸라. 통합까지 가기도 전에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집단이 될 생각부터 먼저 해라. 그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민족 얘기고 국가 얘기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찌 되었건 두 개 별개의 나라로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로 국가 대 국가,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로서의 통일이라도, 그런 외교적 통일이라도 노력을 해보라. 매너의 통일, 외교 예법의 통일이라도 먼저 노력을 해보라. 그것도 못하면서 한쪽은 가지고 있는 게, 한쪽을 때려잡는 무기밖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쪽은 한쪽에서 때려 맞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면서 고깃덩어리, 쌀덩어리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둘 사이에 합의적 통일이 가능합니까? 합의적 공존이 가능합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다는 논리를 버릴 때라야 평화적 대화도 가능한 것이고 공존의 방법의 모색이 가능한 것이라는 상식. 우선 그것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이라야 민족 얘기하고 국가 얘기하는 것 아니냐. 민족은 절대선도 아니고 오늘 현재 시점에서 통일은 절대선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적인 발전적 가치일 수 있을지언정 오늘 우리가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선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진지하고 양심적으로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의 진실로 어느 때인가 우리가 통일과 통일된 국가 민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생각들을 좀 여기에 할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감정대로 감각대로 뱉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그 결과는 좋아질 것이라는 것. 그런 생각을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